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에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둘러싸고 합당 절차와 최고위원 배분 내용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밀실 합의와 다름없다면서 크게 반발했고 합당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알지 못했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조건부 재신임 투표 수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장파 의원들이 갈등을 수습하랬더니 갈등만 키웠다고 비난했고 당권파 인사들은 장 대표의 정면 돌파 승부수였다고 엄호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 포로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분쟁 지역 전문 프로듀서 김영미 PD를 만나봅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선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함께 K-팝의 그래미 어워즈 수상 의미와 수상식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외비 문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제 합당 어떤 뭐 추진 절차랄까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문건인데 이게 그 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뭐 앞으로 뭐 타임테이블 뭐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적혀 있고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지명한다 뭐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민주당에 있다가 혁신당으로 간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적용할 어떤 복권 기준 합당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둘 다 아주 민감한 내용이죠. 지분을 준다. 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다 각 지역구마다 뛰고 있을 텐데 지분을 준다 하니까 되게 이제 뭐 약간 파괴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자 근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조기현 부위원장님 대외비 이 문건 노출 이게 파장이 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설명은 합리적으로 됐는데 받아들이는 쪽이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략 그리고 뭐 합당을 아예 전제를 해놓고 미리 작성해 놓은 합당 계획 답정너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날짜를 이 시간순으로 보면 당의 공식적인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때 논란이 좀 시작되던 즈음에 이해찬 총리가 1월 25일 날 돌아가셔서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1일까지였죠. 근데 이 문건은 1월 27일 날 작성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안된 이후에는 사실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논의도 그렇고 일단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해야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조국 혁신당과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에서 어디까지 협의를 할 건지에 대한 당의 아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7일쯤이면 제안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당내 검토 기간을 통해서 아마 이 보고 문건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보고되거나 뭐 논의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찬반론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이 문건은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완돼서 다시 보고가 되거나 이런 성격의 문건이어서 사실 이미 그 의미는 상실한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22일 발표할 때쯤 이미 안을 갖고 있었고 조국 혁신당과 이미 이런 수준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처럼 주장하거나 오인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가 이거를 제안했고 그러면 당 대표를 바치고 있는 실무자들 실무선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또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다 결국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었겠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 문건의 파장 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네, 분명히 당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그 합당에 반대하는 정파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업이든 정당이든 그 두 개의 존재를 하나로 합치려고 한다면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만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조차도 좋지 않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이 네. 지난번에 그 국무위원과 한 최고위원 간에 오고 갔다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타격 소재가 되는 거죠. 타격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과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에 너무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도 이 문건 내용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분개했을 것 같아요. 아니 결국 우리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주겠다는 거야? 공동 대표도 아니고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합당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트집 잡아서 그러니까 합당 논의 멈춰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합당 대비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해달라고 얘기해온 한준호 의원과 정청래 대표 측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합당 논의는 당원과 함께 시작한 수기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매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진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합당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당원 당규가 정해진 절차, 그리고 그동안 합당 사례로 비춰본 주요 쟁점들, 그리고 그동안의 합당 사례 등을 포함해서 한 7페이지 정도로 작성된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미략설 이런 부분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자, 이건 뭐 실무 차원에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다. 그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딱 뭐라 그럴까 에드벌룬을 띄웠는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나중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우리 의심받으니까 작성 안 해요. 이럴 수도 없고 이제 어쨌든 마련해 놓는다. 실무선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오늘 그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막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누가 지시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뭐 우리는 아는 바 없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불거져 나온다는 게 또 지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그렇죠. 합당 추진에 이게 좀 걸림돌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예. 한번 이게 신뢰가 흔들려 버리니까 다른 의도가 있거나 네. 지금까지 합당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소재로 지금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네네.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이 문건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제안을 했으면 네. 이걸 합당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찬 총리님의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중단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제안이 됐으면 어떤 취지에 제안이 됐고 절차를 진행하면 당원 당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거의 합당 사례 뭐 대표적으로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하고의 통합했던 2014년이 있었고 최근에는 2021년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통합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사례가 틀려요. 2014년의 통합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1년 후에 또 분당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갔고 근데 열린민주당하고는 지금 쭉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제 이런 사례 분석하는 게 당연하죠.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분이든 찬성하는 분이든 지금 입장 결과 없이 준비하는 당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7페이지짜리면 거기에 뭐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에서는 가능한 것 저쪽에서 뭘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뭘 받을 수 있고 이거 최고위원회 이렇게 던져놓고 만약 논의가 됐다고 하면 뭐 그 자체를 안 보겠습니다라고 스탑할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니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 이렇게 논의가 되는 첫 출발점에 제시되는 문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러이러한 사정상 사실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야 되는 문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니까요. 최고위원들도 몰랐다고 하면 회의상에 올라온 문건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얘기한 정도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합당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의 보기에는 미리 정해놓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밀어붙이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인데 과연 이 입장차가 안 그래도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건의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뭐 그냥 짤막하게 하나 더 여쭤보면 문서에 나온 합당 일정 보니까 뭐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상, 합당한 최고위 의결, 당원 토론회, 합당한 당무위 의결, 권리당원 투표. 이건 권리당원 투표만 있는 거 보니까 1대1이 됐으니까 어차피 다 당원이니까 이제 권리당원 투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합당한 중앙위 의결, 3월 3일에 합당 신고. 이게 지금 이 초안하고 당원 당규상의 어떤 그 절차도 있죠. 그건 거의 비슷합니까? 네, 뭐 핵심적으로 합당 절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원 토론과 이 투표를 거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대의원 전국 대의원대회 아니면 위임을 받은 중앙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절차가 두 개 가운데 들어가 있고 대략에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통상적인 어떤 절차죠.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를 고려해서 아마 이 일정을 잡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아마 당원 당규의 적용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마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언론사에 오래 계셨고 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사실 사무처에 계실 때 그 언론인들 많이 또 접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인 김에 얘기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죠. 이건 추측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 이게 왜 유출이 됐을까? 어쨌든 일단은 기자가 열심히 뛰다가 이제 이거를 우리 언론 입장에서 건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주기 전에 알기는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제 그 기업체든 당이든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당에 뭐 기조국이든 사무총장 방이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서랍 열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범죄인데. 우리 앵커님 세대, 앵커님 세대에서는 가능했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 어렵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누군가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걸 흘렸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봐야죠. 물론 뭐 동아일보 보도가 딱 그렇게 됐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합당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 언론사 한 곳을 골라서 그렇죠. 그 편한 기자한테 줬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네. 당장 이 보도 나오자마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서 더군다나 이 합당과 관련해서도 당내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작성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일단 총대를 맸다고 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원래 친명 정치인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친명 정치인인 조승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윗선으로 더 가서 뭐 친청계 최고위원이단 또는 정청래 대표가 시켜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당 합당은 물 건너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내가 시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하나 저도 과연 조승래 사무총장 선에서만 공유됐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적어도 이런 내용 알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이거 합리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 보고하는 순간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렇게 되게 신중한 일인데 민감한 일인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유출 경위를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당 대표 이제 지시입니다. 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걸리면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27일경 이 문서가 작성됐다고 하면 예. 사무처에서 작성한 그 전략단이 작성자 플러스 작성자 그 부처 책임자 뭐 전략 거기에 이제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극히 민감한 사안 대비 중에도 대비여서 몇 명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여럿이 공유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파일로 돌려볼 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 27일 날 만들어서 최고위나 이럴 때 보고하려고 갖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네. 이게 실수로 흘러다닐 일이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올 일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당에서 아까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거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최고위원님들은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유출되지 말아야 될 문건이 유출이 돼서 파장이 커진 문제여서 그 배경과 의도, 주체 네. 이거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네. 다른 의미의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사실은 원래 작성된 문건의 어떤 시점이라든가 그 취지, 이 문건이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논의될 이 의미가 완전히 없어진 문건을 다른 의도로 지금 이용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광재 대변인. 예. 이게 봤더니 지금 뭐 작성자 그 결제 라인 뭐 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어디서 나갔는지. 자, 그러면 저 어떤 의원한테 의논을 했더니요. 뭐 이럴 리는 없지만 여하튼 이게 뭐 어떻게 뭐 이게 되치기란 표현을 써야 되나요? 이거를 괜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가 이게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 이거 그렇게까지는?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리 어렵죠. 정청래 민당 대표가 알게 이거 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도를 한 동아일보는 취재원 보호라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분다는 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생각에 한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네. 뭐 이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이 사실 뭐 그 개인의 통신 자료 이거에 대해서 포렌식하고 그 전화기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란 몰라도.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거고 예. 더군다나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본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 뭐 파일 형태로 주고받거나 이럴 가능성도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력을 했거나 출력물이 전달됐다. 네. 근데 이 내용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서 전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특정인을 뭐 포착하기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뭐 이런 게 나오면 당에서 바로 또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바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당직자도 어떤 성향의 그 당직자였는지도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공개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를 싶은데요. 들어서 지금 엄청 반대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직전까지 그렇죠. 보좌관이었다든지 뭐 예를 그런 들어서 식의 성향이 나타날 이거는 텐데. 그냥 완전 그냥 저희 개스입니다. 개스인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추이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관련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을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수들 의원별로 선수별로 이제 쭉 만나고 있나 봐요. 근데 초선 의원들도 또 많은 수가 지방선거전 합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이제 전해졌거든요. 근데 정 대표가 이제 요즘 취하는 입장 중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예. 있습니다. 당원 뜻대로 하겠다. 예.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 같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문제가 복잡할 때는 당원 뜻대로 한다. 당원에게 물어봐서 거기서 그 결론에 따른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행안위원장도 했었죠. 정무수석도 했었고. 이거저거 다 당원 뜻 물을 거면 지도자는 왜 있냐. 이게 예를 들어서 당원 뜻 물으면 이쪽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항상 책임 정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 같대요. 자 당원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그 길로 가자.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뭐 그 퍼센트가 뭐가 나오든지 어쨌든 내가 리스크는 감수할 테니까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도 역시 당원 뜻을 따르자. 뭐 어떤 문제도 당원 뜻을 따르자. 당원 결정 만능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인태 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통과된 1인 1표 네네. 같은 경우하고 요 사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그것도 역시 이제 절차 방식 때문에 네.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취약 지역의 어떤 의사 표심이 반영되는 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제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거 보완하고 가야지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다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대의원제가 악은 아니었으니까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어 온 거였으니까.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규상에 좀 보완하는 조치도 있고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합당도 역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당원의 뜻을 묻겠다는데 그리고 합당 절차는 또 당원상에도 최종적으로 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의결까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당이 둘로 지금 갈라져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극심하게 갈라져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합당 논의 중단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거 이미 전당원 투표로 한번 여론 확인해 봤잖아요. 네네. 압도적으로 찬성한다고요. 투표율이 한 30% 정도지만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 붙이면 당연히 합당 통과되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원 투표가 당원 주권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의 어떤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론이 뭐가 하나 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게 당원 다수의 뜻이 이러니까 그러면 뭐 결론이 났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가기엔 지금 상처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스텝을 약간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게 당원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결정하는 지도부 의원총회 중진 의사를 물어서 당이 이게 합당 논의가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네. 중단할 용기도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지도부가 발휘해야 될 정치력인 거고 유인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당원의 뜻이 가장 존중돼야 된다는 대의원 측에 공감을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정
당원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해야 될 또 상황이 있는 거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좀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판단으로 가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가고 있고 사실 합당이라는 게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선거만 그렇죠. 없어도 뭐 시간을 좀 두고 논의할 수 있는데 이 3월 넘어가면 논의만 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합당 논의가 오히려 선거라든가 당내 갈등에 마이너스 요인만 남기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설 전에 좌우 간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원 주권주의의 명과 암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뭐 애매모호하고 큰 분란이 없을 때는 헷갈리면 당원에게 물어봐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누가 봐도 큰 분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당원 투표로 가면 본인의 뜻이 관철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이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당의 상황이 이러니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넣으면은 이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입지가 되게 위축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최고위원이 인민민주주의냐.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민주당은 워낙 뭐 색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섭불리 꺼내기 어려운데 당대표 보는 앞에서 그 OX로 물어갖고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 거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전 당원 투표제가 인기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러면 자꾸 나에게 문제 제기하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거취 결정하겠다. 네. 여기도 그렇게 잔말이 많이 나오면 그냥 다 물어봐갖고 그 뜻대로 하자라고 네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일종의 당내 정치가 실종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당원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지 그거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봐요. 네. 일단 원내 의원들 특히 뭐 청와대는 이 당무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다. 합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준호 의원이 이틀이나 합당 중지하라고 하고 더민초라고 거기에 56명 의원 중에 40명이 모여갖고 합당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것은 일종의 명심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당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물리적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전당원 투표까지 하는데도 한 10일 후, 15일에 후에 전당원 투표한다. 이때 뭐 예정표 따르면 21일, 24일 권리당원 투표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과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네. 권리당원들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해 줄까?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 짧게 한번 조기현 부위원장께 해볼게요. 합당 안 된다를 지금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기 당대표가 차기 대권하고도 연결되지만 차기 총선 공천하고도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가 연결되잖아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의 지형을 지금 현직 당대표라고 이렇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막 추진해도 되나 이런 그 하나의 반대하는 측의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점에 좀 마음 불편한 그 측면이 있을 수 있냐면 곧 지방선거고 얼마나 많은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고 있고 자기가 그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던 자기 지역구의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을 공천해줘야 되고 해왔는데 이것도 되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떤 게 더 본질적입니까? 지금 어떤 약간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은. 저는 이 예.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정청래 대표의 의도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 앞쪽이 더 큰 것 예, 같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한다. 자꾸 그거 생각하니까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는 방식으로 당무 운영이 계속 반복되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도 있고 막 지방선거 있고 그 이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의심하는 선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합당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너무 전격적으로 제한이 됐다 보니까 처음에는 네. 이렇게 갑자기 논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라는 네. 정도의 하다가 이해찬 총리 장례 일정으로 잠시 유보됐었는데 그 본회의장 문자 나오면서 네. 조국 대표 미력 있네. 당권 대권 나눠 먹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이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되는데 네. 지금 논의 수준은 정청래 대표의 당권 그 이후의 어떤 본인 주도의 당 운영을 계획하고 합당 기획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기 의심을 시작해버려서 한다. 예. 이게 이제 이 의심을 깨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근데 한번 어떻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네. 합당하면 정청래 대표가 8월달 전당대회에 더 유리한가? 또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풍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의도대로 정치가 그렇게 다 돌아가지는 않는데 네. 너무 음모론과 현실론 이런 게 다 뒤죽박죽 섞여서 이럴 때는 좀 차분해지면서 서로 간에 최소한 민주당으로서 같이 가야 될 어떤 신뢰관계의 기초에서 네. 여러 논의를 지금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곳곳에서 금요일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돌발 상황도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방향입니다. 대동봉지점 진출로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북대전 3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뒤쪽 차량들 서행하고요. 나란히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더 지나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안성 부근과 안성 분기점 부근 또 수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시구간 진입해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부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자기 직을 걸고 재신임 요청하면 전당원 투표하겠다 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김영태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건부 재신임. 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자꾸만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재신임 카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재신임 카드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서 재신임 카드가 이제 물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정파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공세를 더 이상 내가 수세적으로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이죠. 이거 상황을 보니까 재신임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에 대한 신임은 과반은 훨씬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의도 연구원과 같은 당내 조직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봤을 때도 네. 당내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됐다는 것을 본인이 과학적으로 아마 그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면 재신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미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건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냥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그랬었으면 오히려 그 순수성이 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조건부,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역 구민들이 선택한 위임한 권력이잖아요. 그거를 개인이 그 당에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갖고 직까지 내걸 수 있습니까? 그건 반대편에서도 받을 수 없는 카드죠.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저는 장관직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게 약간 그게 이제 그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상황. 조금 전에 말씀한 한동훈 대표 장관직 건 적 있고요. 오세훈 시장 옛날에 무상급식에 시장직 걸었잖아요. 뭘 그렇게 걸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이잖아요. 국민이 위임했거나 국민 선출을 통해서 준 권한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당내 권력 투쟁에 뭘 걸고 하라, 이건 일단 정치 도의상 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 보니까 오늘까지 직 걸고 재신임 요구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제압됐다 이렇게 또 자평하던데 장해찬. 근데 국회의원과 제압된 겁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했으니 이제 완전히 제압됐다라고 하면서 지방 일정 이제 그 지방선거 일정 뭐 공약 맞추면 공약 일정으로 간다고 하던데 이게 제압된 걸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어떤 강경, 뭐 윤어게인 세력과 당원들이 겹겹이 싸고 있어서 이렇게 정도 내질러도 반발도 못하고, 뭐 그 배경에는 재신임 투표를 한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실제 뭐 재신임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면 통상 정치인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나 걸 테니까 너도 걸어라고 해서 입막음하지 않고 실제 재신임 받겠다 해서 당원들로부터 설득을 하고 오히려 그런 여론을 통해서 반대 세력이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나도록 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데, 네.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당내 정치를 도박판도로 만드는 정치 하면 저희는 볼 땐 굳이 본인이 지금 직을 안 걸더라도 다음에 그 직 국민들이 주시겠습니까? 자, 정광재 대변인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지적이 또 나와요. 민주당도 지금 큰 분란,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합당하겠다면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고,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이 제명, 윤리위 제소. 이건 덧셈 정치를 해도 모자란데 뺄셈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자,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아니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맨 처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 당은 가뜩이나 불리한 지형에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제명한다, 네. 친한파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식의 그 경쟁을 하는데, 저기는 한 표라도 더 갖고 오겠다는 경쟁을 하는 걸 보고 권력에 대한 치열함, 절박함,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교할 때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정도의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지방선거에 대한 로드맵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의 스케줄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는 지지층만 똘똘 뭉쳐도 웬만큼 성과 거둘 수 있다? 예, 국회의원 선거는 대략 65%에서 70%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는 75%에서 85% 정도. 근데 지방선거는 50에서 55% 정도. 이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정도 투표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강성 지지자들,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뭐 중도 진영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또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폭이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네. 근데 실제 득표율은 41%를 기록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는 반 이재명 또는 반 민주당 성향의 그 중도 또는 보수 진영이 결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2018년 정도의 참패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YS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국민의힘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 김 전 대통령 사진 내려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이사장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최근 모습이 좀 참담할 것 같아요. 그냥 고성국 씨 한 개인의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인데 당내에서 지도부나 누구도 공식적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김현철 이사장이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좌우로 해가지고 전두환, 윤석열, 뭐 노태우 이 사진들이 쭉 걸러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걸은 상황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뭐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오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죠.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당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거면 떼고 차라리 내란 3인방 전두환, 윤석열, 노태우 사진 걸어놓는 게 맞다. 오히려 그런 정도의 참담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쭉 했는데 자,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여야 대표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정청래 잘한다 38%, 못한다 45%, 장동혁 잘한다 27%, 못한다 56%. 이전 조사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저 합당 놓고 갈등이 심하니까요. 당도 사실 당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입장이 갈려서 네. 굉장히 치열한 지금 논의라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당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도 네. 어쨌든 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하던 분들이 약간 뭐 돌아서기 시작하죠. 최근에 어떤 상황이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합당 논의만 또 잘 정리되면 아마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로만 좁혀놓고 보면 57%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재신임 카드도 상당히 자신 있게 던졌다. 네. 아까 제가 뭐 당 공식 여론조사 기구인 여의도연구원 이런 데서 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당대표를 뽑을 때도 당원 50%, 민심 50% 뽑았잖아요. 네. 근데 당심과 민심 50% 이게 역선택을 제외한 50%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거 가중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신임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 당 운영 방향을 갖고는 중도 회원 확정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함께했던 일기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비공개 만찬했습니다. 뭐 핵심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만찬에서 시장합니다. 시장합니다가 본래 배고프다인데 인천시장 출마설이 있잖아요. 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만찬장에서 선언했다. 자, 이 만찬의 의미는 그래도 박찬대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박찬대 의원을 좀 밀어주고 싶은 의미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있지만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뭐만 하면 요새 뭐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해석될까봐 아니면 또 당내 상황 관련해서 다른 오해 불이 일으킬까봐 되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거 네. 그리고 실제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선거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해석될 자리는 아니라고 같습니다. 자, 3천만 명 정보 유출 사태 빚은 쿠팡 16만 건 추가 유출도 터져 나왔고 로저스 쿠팡 대표 2차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23일에 로저스 대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았냐. 미국이 이런 논리로 따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우려했던 대로 이게 통상 이슈로 갈까요? 걱정입니다. 사실 로저스 미국 대표 가갖고 네. 의회에서 엄청나게 얘기 쏟아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저 집 가갖고 내가 많이 맞고 왔다. 네. 이런 식으로 미 의회 앞에서 한국 정부가 때렸어요. 예. 뭐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통상 문제로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 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를 정부도 주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 뭐 양측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쿠팡도 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도 이걸 개별 기업의 문제로 특히 또 쿠팡에 일고 있는 전 국민적인 반감 이런 것들을 너무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냉철하게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요거 한 건 더 있었고 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미국이 그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나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미국 의회에서 불렀다면 자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한다. 이 이슈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게 왜 국민의힘의 아마 논평이 또 외교 참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쿠팡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 의회가 쿠팡 불러서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다그치는 게 지금 상황에 맞느냐는 거죠. 쿠팡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정보 유출이라든가 그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 국내법이나 국내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문제 제기 안 하면 주권 국가에서 국민 보호해야 될 정부나 국회가 그런 것도 못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미국 의회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국민의힘도 같이 정부 여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것이고 특정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가 없다. 이 목소리에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 오히려 쿠팡이나 미국 의회에 편드는 것 같이 해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 국익을 생각하는 야당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 밝힌 다음에 뭐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제 현지에서 뭐 만나고 왔는데 마코 루비오 얘기가 미국 내부의 한국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빈손 귀국인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관세 협상 이거 잘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불거진 게 지난해 6월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뭐 한 8개월 정도 지난 후에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 본인들이 뭐 성공적인 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뭐 10조 정도가 이대로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회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국회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을 설득하든 국민의힘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뭐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좀 그 노력이 더 절실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한 30초 남았네요. 이 역시도 좀 여야가 좀 힘을 모아야죠. 지난번에 뭐 다행히 대미투자특별법도 같이 협조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요. 미국이 했던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국회
조속한 입법 절차니까 그걸 해놓고 적어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야당의 목소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야의 초당적 입장도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바람이 거센 바닷가 마을. 그 앞 낡고 허름한 집에서 규원이네 4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고장난 보일러 탓에 가족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수년째 차가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투를 입은 채 웅크리고 눕는 아이들. 특히 백반증을 앓고 있는 17살 규원이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막내를 바라볼 때면 엄마의 가슴은 더 깊이 저려옵니다.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홀로 세 아이를 키워온 시간.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만큼은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마음까지 얼어가는 규원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강하고도 매운맛 추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 낮은 곳은 영하 15도 내외의 아침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철원 영하 17도 등 영하 17에서 영하 2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도 비슷한 정도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 산지를 시작으로 이제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지만 제주 산지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호남권에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도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충청 호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눈 오는 곳이 있겠는데 이틀 동안 예상되는 양이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30cm, 호남 지역 3에서 8, 충남 서해안 1에서 3cm, 울릉도 독도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 밤부터 모레 낮까지 강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위주로 해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건조특보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KBS 단독 보도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이 말이 되느냐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쿠팡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공격한다고 강변하며 로저스 대표에게 청문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형 특검이 현직 검사들도 수사 대상인 만큼 특검 사무실을 검찰청에 두지 않겠으며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친필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제법상으론 북한군 전쟁 포로란 이중적 신분입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과연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내 언론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김영미 PD와 함께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가능성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영미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미 PD님은 분쟁 지역 전문 프로듀서입니다. 한국의 아만포라고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꽤 오랜 세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5년 이상을 세계 각국에서도 그 인정받은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분쟁 지역, 뭐 난민촌이랄지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취재해 오셨는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시작할 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 아프가니스탄도 했고 또 이라크 전쟁 중에도 했고 또 미군 인베딩 종군 기자 프로그램 통해서 미군의 작전지마다 갈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중동 아프리카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제일 기억나는 건 아랍의 봄 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 그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인 질문하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 분쟁 지역을 이렇게 주로 취재하셨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굉장히 밀착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그 국제 문제를 알아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쪽에 이제 취재하러 가는 전문 인력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발을 빼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저마저 안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본 뉴스가 생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본 어떤 국제적인 문제 이걸 더 생생하게 해줘야 된다는 하면 할수록 더 사명감을 느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명감보다는 의무감이 의무감? 더 컸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그동안 우리 김 PD님 덕분에 많이 봤고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 다룬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못 본 분들 위해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인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가장 이제 핫 키워드라고 하면 북한군 파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군 파병이 됐다는 사실도 사실 처음에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게 어떤 전환을 맞이할지 그런 것도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6.25 전쟁 이후에 북한군이 최초로 실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안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1년 넘게 쭉 북한군을 추적하고 있었고 네. 또 이거는 외신도 접근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 관한 기사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카더라에 가까운 그런 뉴스들이 많아서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또 네. 대한민국 언론이 그걸 확인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시작을 했고 또 북한군의 그 활동이나 이런 거 중에 북한군을 만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북한군이 두 포로였기 때문에 직접 뭐 북한군 부대를 취재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끝까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해서 북한군 포로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가까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6개월 가까이 공을 들이고 또 더 긴 준비 기간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을 네. 추적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군 포로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포로들이 거기 있게 된 그다음에 지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그럼 북한에는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취재를 하셨을 텐데 좀 궁금한 게 그거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처음 실전에 참전을 했으니까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여러 궁금한 점들 중에 가장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어떤 점들을 취재하셨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북한군과 그 다음 키워드가 드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북한군 파병이 된 초창기 드론에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북한군의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론전을 어떻게 실전에서 극복했는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하고 거기서 막 북한군들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당하기도 하듯이 실제로 그렇게 그 북한군의 희생이랄까 그 피해가 컸습니까? 네, 초창기에는 컸어요. 초창기에 컸는데 그 다음에 조금 대비가 됐나 보죠. 초창기에는 그 드론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무기였기 때문에 네. 북한군도 정예부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찰총국 소속 그다음에 폭풍군단 소속 정예부대들이 왔는데 그 새로운 신무기에는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실제 포로로 있었던 그 두 병사들 같은 경우도 모든 부대원이 다 희생된 가운데 그래요? 살아남은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1년 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고 북한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이 미끼가 돼서 네. 드론을 이렇게 따돌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목숨을 걸고 생각을 했고 네. 그건 아마 우리 군이 따라할 수가 없는 게 그 미끼로 이렇게 간 그 병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목숨 걸고 그런 방법까지 만들어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군이 있었던 쿠로스크 지역에 러시아 신병 훈련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군은 북한 본토에서 이렇게 훈련을 다 받았는데 러시아 신병 훈련소도 같이 입소를 해서 훈련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드론전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서 그 훈련 내용 중에 반 이상이 드론과 관련된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어떤 희생 규모 있잖아요. 그것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희생자가. 그런 거는 그 포로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포로들은 이제 초창기에 좀 잡혀서 초창기 그러시군요. 규모밖에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네네. 러시아 쪽에 확인을 해보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수치는. 네. 희생 규모는 비슷하다. 자, 방금 몇 가지는 제가 사실 준비 안 했던 질문이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제가 준비됐던 질문 아까 이제 뭐 6개월 내지 1년 걸렸다고 하셨는데 지난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주 끈질기게 그쪽을 이제 섭외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군 포로를 2명 만나신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일단 제가 가장 명분으로 내세운 건 포로들의 안위를 확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쯤에 이제 탈북민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걸 보면 북으로 송환됐다. 혹은 사망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은 또 북한과 연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이들의 안위를 대한민국 언론이 확인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걸 확인을 안 시켜주면 이건 분명히 어떤 신변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도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예요. 네. 안 보여주자니 그렇고 보여주자니 또 여파가 있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어쨌든 언론의 기본 원칙을 주장을 했고 네. 한국 국민이 알아야 될 알 권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원칙을 많이 강조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좀 포로들 얘기 쭉 하기 전에 요거 약간 비껴난 얘기긴 한데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이제 취재를 하셨을 텐데 체감하는 전황 지금 뭐 좀 어때요? 그 1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이제 4년째 그 4번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매년 한 번씩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갈 때마다 바뀌는 건 뭐였냐면 전사자들의 숫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병사들을 갈아 넣을 만큼 양국이 러시아도 그렇고 치열한 교전 현장들이 더 많아졌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리고 제일 제가 요번에 가서도 피부로 느낀 거 뭐냐면 탄도미사일이 수도 키이우까지 거의 매일 날아오는데 3발 중에 1발이 북한발 미사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저 북한 미사일은 잘 터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았고 네. 또 파괴력도 있었어요. 미사일은 미사일인지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가 이제 마이크 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김정은이란 이름을 발음을 정말 한국 발음처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고 싶다. 뭐 되게 그래서 적개심을 드러내요.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고 네. 또 북한에 대한 자기네들은 이제 미사일은 후방으로 쏘잖아요. 네. 드론은 어차피 그 전방에서 군인들끼리 하는 거지만 미사일은 자기네가 사는 공간으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적개심이 많았고 또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이라는 또 그런 때마다 희망도 갖기도 하고 또 안 될 땐 낙심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4년 전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걸 봤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그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전력회사 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 키우야 2주 가까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방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겨울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추운 지방인데. 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전화해서 안위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실내도 영하 8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 데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동상이 걸리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겨울이구나. 겨울입니다. 민간인 피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폭격으로 인한. 그죠? 민간인 피해는 너무 많죠. 그죠? 그 미사일이 날아와서 주거 공간에 떨어진다는 탄도 미사일이 막 그 수도에 날아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전쟁 하나보다 그러고 영상에선 보지만 그곳이 지옥이군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예, 민간인들은 뭔지 모르지만 불이 날아와서 내리꽂히는 그 장면들을 보면 네. 한 번 봐도 이게 정신이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지는데 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 아까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에 당하다가 어쨌든 한 명은 희생 당하지만 뭐 나머지는 살아남는 방식 그 실전 체험을 했고 떨어지는 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한제라면
북한이 상당히 그걸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많이 취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네. 실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어느 정도 군사력이 향상됐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북한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돼서 네. 겪은 경험은 그들의 국방력을 훨씬 높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높여서 과연 걔들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런 판을 제공한 게 러시아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정확도가 높아진 게 북한만의 실력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방공망이나 이런 네. 걸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과 같이 교력을 해서 이번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는 북한과 계속 교력을 할 것이냐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됐든 마지막 선은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의 관계 설정은 새로 재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란 국제 관계 자체가 네.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4년 전쟁하면서 돈이 지금 마를 대로 마른 상황에서 한국 같은 나라와 교력을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포로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공개됐습니다. 신변 안전 뭐 이런 우려도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 이제 그 북한 포로들이 생포됐을 때 그게 1년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북한군 파병이 거짓이다. 혹은 프로파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러시아의 민간인들조차도 그게 북한군 파병은 뭐 오보다 낭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네. 둘을 공개함으로써 북한군이 파병됐다를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네. 이미 공개됐을 때 이 둘에게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먼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북한군에게 북한군 전시법에 나와 있대요.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뭐 뭐 중범죄로 취급을 자결을 한다는 하든지 거예요. 뭐 해야지 그대로 포도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역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포로들은 얼굴 공개와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북송이 되게 되면 거의 3족을 멸할 정도로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하고 다 죽는다. 우리가 북송이 되면.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쟁포로도 처음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본 적도 없는데도 그걸 믿고 있었고 네. 실제 그럴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포로 잡혀는 그 순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굴을 공개한 순간 이미 이들의 안위는 북송이 됐을 땐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1년 가까이 이들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양국이 사실 이제 로우키로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그 수용소 생활이 편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의료적인 처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진 가운데 그럼요. 예. 북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거를 수면 위로 띄우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할 것이다라는 탈북민들 사회에서의 조언들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 탈북자들 가운데 뭐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할수록 북송이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인식해서 역시나 유엔의 가입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죽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예를 들었던 게 태국에서 이제 송환됐던 청소년 탈북민이 있는데 그들 얼굴이 다 알려진 가운데 북송이 됐어요. 근데 네. 이들은 그래도 가족들이랑 다 괜찮았다. 오히려 얼굴이 알려지면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모자이크를 안 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보니까 한국행을 원한다는 친필 편지에서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요. 자, 그리고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선망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돌아가면 살 수 없다는 이런 두려움이 기본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취재할 때 김 PD님한테 좀 경계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마도 그 1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네. 바깥에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공기 한번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둘이만 있으니까 이들은 사상이 변할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결정한 것 같지만 부모님 의견도 들어보고 선후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주위의 조언들도 많이 참고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미디어 이런 건 접촉 전혀 못 하나요? 전혀 못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러시아 말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이 통하는 남과 북이 상관없이 어떤 어른이 네. 본인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들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해줬고 그런 가운데 본인들이 저를 이제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사실 그들의 엄마들 나이하고 제가 똑같다 보니까 네. 엄마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취재한다고 인터뷰하지 않았고 네. 좀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질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네. 여유를 주셨군요. 기다려주고 그들이 질문이 처음에는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할 때 답도 잘 해주고 무슨 질문을 해요? 뭘 궁금해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이름이 왜 뭐냐. 우리를 만나러 왔냐 이거부터. 네, 그런 것도 진짜 궁금해했었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요?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대한민국에 못 가고 있느냐, 전쟁은 끝났느냐, 네. 그리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북한군이 우리가 파병 났다는 걸 밝혔냐,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나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네.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래요? 네, 네. 단지 본인들이 살려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이제 가서 천천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들은 이제 고난의 인군 때 태어난 네네.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상 교육이 이제 쉽게 이렇게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요. 네. 그러려면 외부에 이렇게 자극이 필요했던 건데 외부의 자극도 없이 마치 이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듯이 그 사상이 보존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만난 게 5시간이었는데 5시간 이후에는 그들의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외부와의 접촉이 좀 더 필요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악가 꿈꿨던 청년이 그 포로가 노래 불렀을 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 되게 놀랐어요. 그래요? 그때 그 친구가 목소리가 좀 바리톤 목소리인데다가
굉장히 성량이 컸거든요. 이렇게 카메라에 녹음이 되면 저희가 오디오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나가지만 실제 들을 때는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간수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래요. 거예요.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뭐 말해도 잘 몰랐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러던 친구가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냐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 그 노래가 어머니에 관한 노래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유언처럼 나만의 기록을 좀 남겨놓으면 혹시나 어머니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노래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요. 4927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인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정부는 외교적 채널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내로 꼭 데려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분명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북한군 국제법상으로는 이제 포로지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데려오려고 주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데려가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전쟁 당사자국이 일단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적 채널도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었대요, 90년대에. 근데 지금은 외교 관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러시아를 통해서 하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한 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네요. 만약에 네. 그들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으면 뭐 쥐도새도 모르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저한테 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종전 협상이 되면 양국의 포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의 의사 표현을 들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제네바 협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들이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는 북한으로 가지 않고 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 거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문제는. 자, 그래서 지금 국회 토론회에 최근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역시 주제가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주제였습니다. 자, 우리 외교당국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토론회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일단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네. 그 1단계가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지금 북한이 만약에 북송을 했을 때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4년 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원조를 받고 네.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예. 그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치했다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에 좀 압박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일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단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쟁 포로이면서 또 우리 국민인 이런 상황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 생긴 일이니까 매뉴얼이 없으니 지금부터 뭔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그러나 지금 종전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전에 종전 협상했을 때는 저는 그게 신빙성 있고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 안 했던 거는 네. 우크라이나 정부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전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3자 회담으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종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면 급진전이 됐을 때 우리가 손을 못 쓰고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저는 느껴졌기 네네. 때문에 정부에겐 또 시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송 나가고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좌우로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한 목소리예요. 그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크라이나 정부와 잘 협상을 하고 어차피 인도주의적인 해결책밖에 이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의 근거에서 원칙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리 정부나 똑같은 네. 북송됐을 때의 어떤 위험 부담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전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을 죽일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인도주의적 해결책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그 많은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본인들도 그런 외교적 해결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튼 그 북한 포로 저기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는 제네바 협약에서도 기본은 그 본인들의 의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원래는 전쟁이 끝난 후에 각자 본국으로 소환하게끔 돼 있어요. 전원 네네. 소환하게. 근데 만약에 본국으로 소환됐을 때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곳 제3국을 갈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분단의 아픔이자 특수성인 거죠. 우리 국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본국 소환이란 반드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간다 해도 상관없는 거냐. 여기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로 이게 남아서 향후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1년씩이나 시간을 그 지하 감옥에서 보내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남북 관계나 이런 데 대한 약간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6824님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듣고 있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전쟁은 어디에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네네. 우리 대외 그 외교 라인에 대한 말씀은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만났던 그 북한군 포로 그 청년들에게 우리 김영미 PD님이 꼭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떠나기 전에도 당부했던 말인데 죽을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꼭 살아남아서 한국에 와서 본인이 꿈꾸던 미래 성악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평범한 대학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거기서도 해줬던 얘기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쪽에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 두 병사가 그 두 병사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구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부모님들이 구해주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미래를 그 미래는 돈으로도 산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남쪽 부모님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북에 있는 어머님이 챙겨줄 수 없는 거니까 남쪽에 있는 어머니들이 챙겨주자. 꼭 살아남아서 꿈꾸던 일을 해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취재 전문 프로듀서 김영미 PD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얼마나 떨어졌어요? 네, 오늘 종가를 보면요. 1.44% 하락한 5,089.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5,000선을 겨우 방어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개장 초기에는 4,8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6분에 매도 네. 사이드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 효력 정지시키는 조치가 발동이 됐고요. 올해 두 번째였습니다. 코스피 선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 발동 당시에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어제 종가 대비 5.22%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어제는 5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기록할 정도였고 오늘도 3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7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데 이어서 네. 오늘도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장 초반에 코스피가 4,9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100선까지 오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낙폭이 컸던 이유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이 컸을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기술주, 우량주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1.2% 하락했고 S&P 500 지수 1.3, 나스닥 1.59% 떨어졌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4%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네. AI 설비 투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고용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폭등, 폭락 이게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증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죠. 이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고요. 네. 이게 전체 장을 주도하는 주요 종목들이 특히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6.29%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3일에는 무려 11.37% 폭등하면서 강한 반등세 보였고요. 네. 그러다 4일에는 0.96% 소폭 상승하고 또다시 5일에는 5.8% 폭락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을 0.4%로 줄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폭락, 폭등, 폭락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급락, 급락, 폭등, 폭등, 폭락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치 코인을 보는 듯한 이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는 투자자들이 장기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증시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 자금 이동이 빨라지다 보니까 지수 등락폭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패턴이 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장을 맞으면 공포에 질려서 일제히 팔았거든요. 특히 간밤에 미국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급락장이 기회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패턴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아치우는 세일스 코리아에 나설 때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소화해냈던 것도 이런 패턴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그 참을 타가지고 개인은 순매수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네. 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7만 달러 내진 이후에 추락을 거듭해서 한때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1억 원 밑으로, 그러니까 7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더니 네. 장중 6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지선을 7만 달러로 보는데 이게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추이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걸면서 당선 직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때 올랐던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하락을 했고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반 수준으로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니까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야지라고 이제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 사들인 투자자들도 많았는데요. 이게 가격이 올라야지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네. 비트코인을 강제 청산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이 더 나오면서 가격의 하락을 더 부추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하락장 좀
좀 평소보다 더 우려가 되는 이유가 네. 이 비트코인의 매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이유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물 금하고는 다르게 안전자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그 아쉬움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하락장이 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글로벌한 자산운용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약세장은 절망보다는 무관심 속에서 끝나는데 네. 우리는 현재 그걸 넘어서 절망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설탕 밀가루 가격 얘기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내리기로 했어요? 네, 최대 6%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리기로 했고요. 삼양사도 소비자용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에서 6%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서 식품회사들이 이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이러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탕하고 밀가루는 가공식품의 주재료이기 때문에 식품 물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다른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주요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오랫동안 담합했다 이런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번 가격 인하에도 이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네. 검찰은요 식품업체들이 6조 원에 달하는 밀가루 액수 담합했다 이렇게 봤죠. 네, 맞습니다. 대한제분, 사조동화원, 삼양사, 대선제분 비롯해서 6곳하고 네. 그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 밀가루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를 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데 그 규모만 5조 9천억 원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업체가 담합을 해서 밀가루 가격은 물론이고 완제품 가격도 올라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언급을 하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 독과점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대규모 개편이 이뤄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네, 우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네. 사실 지금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긴 하는데 이게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의무화한다라는 취지고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서 일괄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에 언제 시행할 건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공동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 머물고 있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된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돈을 운용하게 되면 적립 규모도 커지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중소사업장 가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오랫동안 해달라고 해도 이제 안 해주던 건데 결국 이게 쿠팡 사태 때문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이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생겼던 겁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법 취지랑 다르게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커졌던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전자상거래는 예외라는 규정을 두는 식으로 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자, 음악인들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 그래미 어워즈가 지난 1일 열렸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든이 수상하면서 향후 우리 K-팝의 도전과 성과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모 음악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임진모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팝음악 전문가십니다. 그래미 시상식 중계도 네. 꽤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네. 복장이 예. 나빔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지금 네, 약간 네. 그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건 낮에 아니에요. 예. 네. 좀 조금 제가 포멀한 자리, 예. 제가 잘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우리- 차렸습니다.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보다 좀 연장자셨나 그렇습니다. 아, 점잖은 자리에 갔다 오셨군요. 네. 여튼 그래미 시상식 중계 제법 오래 하셨잖아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와, 했습니다. 20년을요? 네. 와. 자, 이번 팝 음악과 한국 음악, K-팝의 경계. 네네. 최근에 뭐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 보니까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네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며 네.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상을 받은 거. 네네. 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부문 자체는 이제 영어로는 Best Song Written 예. for Visual Media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미디어니까 어떤 걸까요? 영상 미디어니까 네. 바로 영화나 또는 TV를 말하는 거죠. 예. TV를 위해서 쓴 최고의 곡. 그러니까 OST 작곡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화 작곡. 작곡상이네요. 네네네. 영화 작곡상. 예. 사실 이 골든이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다고 본 게 네. 워낙 영화 시너스의 사운드 트랙이 격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밀릴 것 같은데 요 관련 부분 세 중에 네. 2개는 시너스한테 갔지만 하나는 골든이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빌보드 뉴스에도 뜨더라고요. 이게 K-팝 최초의 수상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미를 관통했다 이거죠. 사실 올해 그 최우수 앨범, 네. 다시 말하면 앨범 오브 더 이어, 올해 앨범이라고 보통 번안하는데 올해 앨범에 배드 번이라고요. 프레토리코 출신의 라틴팝 가수가 앨범상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라틴팝, K-팝 이제 서서히 영미팝 쪽에 이제 어깨를 겨루는 개념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래미 수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요? 그래미가 옛날에는 현장에 참석한 분들도 그 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예. 그래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한 15,000명인데 네. 옛날에는 그래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연장자들이었어요. 업계에 예. 조금 오래 종사하신 분들 당연히 보수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타국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요. 젊은 음악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음악 뭐 이런 거, 그죠? 아니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 그리고 또 랩 힙합 이런 쪽에도 상을 안 줬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건 부문별 수상으로 뭐 다 아시아 내리- 이쪽까지는 오지도 않고 아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심지어는 뭐 영국 가수들한테도 약간 좀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그 심사위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그 음악 관계자들이 그래미 그 회원이에요. 네. 회원들만 투표로 되거든요. 네네. 이명주 씨도 그리고 또 BTS 멤버 7명 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올해 아마 그 래퍼 지코 그다음에 작곡가 최고의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범주 이 또 그 회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대중음악 관계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K-팝 수상도 이제 멀지 않았다. 주요 부분도 이제 노려볼 만하다. 그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그래미 어워즈 뭐 네네. 약간 오스카도 그렇습니다만 꼭 흥행을 잘해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작품성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래미도 예. 작품성, 음악성 이거를 위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미는요. 네. 한마디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중적인 성과를 거둔 작품 네. 그리고 또 그런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술성이 결여될 경우 우리는 거기에 수상할 의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네. K-팝으로서는 조금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어요. 왜? 우린 너무나 로제의 아파트를 기다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제네럴 필드 종합 시상 부분에 골든도 올랐고 아파트도 후보로 올랐어요. 예, 예. 아마 생각 조금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안 됐어요. 그게 뭐냐? 그래미 쪽에서 뭐냐면 너희는 아직 음악이 더 성숙하지 않으면 우린 안 줘.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골드는 캐대언이 K-팝 데모 헌터스가 워낙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자, 캐대언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번 수상 우리 K-팝의 첫 그래미 수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요 자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패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한 거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 부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좀 그래도 괜찮은 부분에서 수상하려면 우리가 좀 더 K-팝의 예술성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 했습니다. 기뻐는 하되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미에 수상했다는 거 시작으로만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까 로제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번 그래미 시상식 오프닝 로제가 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불렀던 아파트 이제 네네. 수상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본상 후보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본상 후보 선정 그 자체도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아티스트 소개할 때요. 네. 미국에선 그래미 수상자 또는 그래미에 몇 번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 이렇게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을 그래미는 못 타도 꼭 상을 못 타도요. 네.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영예인 거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돌아가고 골든이 후보에 올랐다는 거 비록 수상 못했지만 네. 꽤 평가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캐대언 수상과 로제 본상 후보 선정 어떻게 보면 한국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그 K-팝이 좀 잘 될 거라고 좀 보는 게 네네. 어쨌든 또 로제가 이번에 상 못 탔지만 또 시상식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해줬고 정말 열광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BTS도 또 우리 옥상 공연을 통해 가지고 또 소개가 됐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있다는 것 이거 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트로피 큰 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보니까 한국 기사에 나온 그 의미를 부여한 주요 기사를 또 자기 인스타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한 신문에 기사를 네. 올렸는데 네. 사실 브루노 마스는요 현존 최고의 팝 가수예요. 그렇죠. 예. 그 가수가 먼저 로제한테 연락해서 아파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K-팝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큰 사건이네요. 그렇죠. 아티스트들도 인정을 하고 또 대중들도 사랑하고. 네. 한국 언론에서는 K-팝 쾌거에 이제 주로 관심이 몰렸습니다. 근데 현지에선 아티스트들의 수상 소감에도 이제 눈길이 쏠렸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비판하는 수상 소감 많았는데 네.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 보시기에 기억에 남는 수상 소감 어떤 게 있습니까? 무조건 아이스 아웃이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저게 뭐지?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무리한 그 이민 그 제한이랄까요? 이민 그 부분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이 반발하는 거죠. 결국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합중국인데 네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네. 아주 일제히 뭐 배지 달고 나오고 그렇죠. 표현하고 배드버니가 또 아이스 아웃으로 말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미가 또 그 시대의 사회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런 의미도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미 어워즈의 독특한 수상 부문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티베트 망명 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네네. 그래미 오디오북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게 네. 생긴 지 꽤 되는 부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오디오북 자체가 그 유행이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오디오북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왜 이게 음악 분야에서 시상을 하냐면 레코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레코딩은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코딩과 함께 대중음악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부 현장 가야 되잖아요. 레코딩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 안 가고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레코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가시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생님도 이 방송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방송인데 그 녹음으로 남아 있다. 네. 그러면
그래미상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면. 그러네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레코딩이라는 개념 때문에 음악 분야에 수상하는데 이번에 달라이라마를 왜 선정했을까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약간 반중의 그런 느낌도 있지 반중의 않을까? 느낌도 있고 네네.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아까 트럼프 비판도 이제 수상소감 많았지만 네. 어떤 저항의 의미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이틀이 성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찰이 부재한 시대에 성찰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임진모 평론가님이 또 보신 수상 부문 중에 좀 이거 주목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저는 뭐 종합시상이 제일 중요했는데 네. 가장 결정적으로 느낀 건 이거예요. 빌리 아이리스가 또 받고 그다음에 캔드릭 라마, 시저의 루서가 받는 걸 보고 예. 그래미는 좋아하는 사람만 준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미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 팀이 음악성이 있고 이 가수가 음악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줘요. 그래요. 지금 빌리에서 몇 번을 받는 거예요. 캔드릭 라마도 그렇고.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이제 계속 받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모 음악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골든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